자, 우리 이론 문제 같이 봅시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보고의 정의와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같이 그냥 바로 풀게요.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 이행 등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제표가 우리 경영자의 경영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니까 1번은 맞고, 2번 재무제표의 주된 목적은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투자자나 아니면 채권자한테 신용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목적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외부 이용자죠. 또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재무제표이며 주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우리 주석까지도 다 재무제표죠. 그래서 여기 3번은 틀렸네요. 4번에 기업의 평가는 미래의 기대 배당과 투자 위험 등을 근거하며 재무보고는 이러한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다 맞는 이야기고 3번이 주석 때문에 틀렸네요. 자, 다음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기계장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각각 얼마인가? 자, 그럼 기계장치 A, B 두 개가 있네요. 자, 6월 1일 날 30만 원에 취득한 거. 내용연수 5년, 정율법 0.451. 그럼 얘는 좀 감가상각비 때문에 해야 되겠네요. A는 30만 원에 취득했고 정률이 0.451이고 보유한 게 6월 1일이니까 12달 중에 7달이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30만 원에 0.451 곱하기 7 나누기 12 하면 78,925원. 자, 이게 A의 감가상각비고, 자, B는 8월 31일 20만 원에 처분했고 취득원가 27만 원, 정기말 상각 누계액 10만 8천 원, 잔존 가치가 0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월할상각. 그럼 8월 31일에 처분했으니까 8월 달까지의 감가상각비도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정기말 거니까 올해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보면, 자, 얘는 정액법이니까 20만 원에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5년. 그럼 5년 중에 올해 12달 중에 8월 31일까지니까 8달. 그러면 20만 원에 나누기 5 곱하기 8 나누기 12 하면 아이고. 그렇죠? 취득원가가 30이 아니네요. 27만 원이네요. 저도 방금 계산하는데 얘네들이 소수점을 낼 일이 없는데 소수점이 나와서 방금 당황해서 보고 있었어요. 27만 원 가지고 나누기 5 곱하기 8 나누기 12 하면 36,000원이네요. 그럼 일단 올해 감가상각비는 얘 둘이 합이죠. 그러면 합이 11만 4,925원이 올해의 감가상각비가 먼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비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정기 말까지가 10만 8천 원이었고 올해 3만 6천 원 하면 얘는 14만 4천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럼 이 비기계장치의 장부 가액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2만 7천 원 적었어요. 자, 27만 원에 14만
4,000원을 빼면 장부 가격이 12만 6천 원이다. 그죠? 그럼 처분 시점에 장부 가액이 12만 6천 원인데 우리가 이걸 20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럼 20만 원에 12만 6천 원을 빼면 우리는 7만 4천 원의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처분 이익은 7만 4천 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네요. 감가상각비하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하고 우리 유형자산 처분은 항상 장부가액부에서 장부가액하고 처분 시점에 처분한 금액하고 차이가 처분 손익이죠. 자, 다음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2018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매출 원가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기초 재고자산이 30만 원 있고 단기 매입액이 100만 원. 장부상 기말 재고 수량은 100개고 취득원가가 개당 5천 원. 기말 재고 수량은 90개고 순실현 가능 가치가 4천 개당 4천 원. 수량 차이 중 7개는 정상 감모 손실이다. 매출 원가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물어봤네요. 자, 일단 감모라든지 이런 게 있기 전에 예상치를 가지고 먼저 해보면 기초 재고 자산이 30만 원이고 그리고 단기 매입액이 100만 원이고 그리고 기말 재고 수량이 장부상으로 50만 원이고 그렇다면 얘가 80만 원이다.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 거죠.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량 감소도 생겼고 그리고 가치의 하락도 발생을 했죠. 그럼 둘 중 어느 것부터 하는 거죠? 우리 수업 순서 어떤 것부터 했었어요? 수량부터 했잖아요. 그럼 수량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장부 가격 5천 원인 상태 그대로에서 지금 얘가 100개인데 90개로 10개가 빠졌죠. 10개가 지금 10개 줄었죠. 그럼 10개인데 이 중에서 7개는 정상감모. 그럼 정상감모는 7개, 비정상은 뭐냐 3개. 그죠? 그럼 얘가 다 개당 5천 원짜리가. 그럼 얘는 3만 5천 원이고 얘는 15,000원이 되죠. 그죠? 그럼 얘 합이 결국은 5만 원이니까 얘가 45만 원으로 줄어들고 정상감모는 매출 원가에 더할 거니까 3만 5천 원이고 그리고 비정상감모 타계정 대체될 거가 15,000원이죠. 그죠?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자, 다음 우리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죠. 5,000원인데 개당 4,000원으로 했으니까 1,000원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자, 한 개당 1,000원인데 몇 개가 하락했다 해야 되죠? 이제 감모 수량을 줄였으니까 90개가 하락했다라고 해야 되죠. 그죠? 90개가 1,000원씩 내렸다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얘는 9만 원이 내리게 됐죠. 그럼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9만 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얘 가격은 괄호로 해서 이렇게 9만 원이다라고 괄호가 되어서 감모로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물어본 거는 매출 원가하고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하고, 그럼 얘 8만 원하고 80만 원하고 3만 5천 원 9만 원 더하면 얘는 92만 5천 원, 그리고 얘는 15,000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네요.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1번 우발부채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야. 우발부채는 그렇게 중요한 변경이 아니죠. 그래서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하면 맞고, 두 번째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중대한 변경이죠.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의 변경 맞고, 다음 영석은 회계 정책의 변경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 정책 변경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중대한 변경이니까. 다음 소연은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해. 추정의 변경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전진법이고, 정책의 변경이 우린 소급법을 쓰죠. 그래서 소연 4번이 틀렸네요. 다음 5번 다음 중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경영진이 설계 운영하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은 감사위원회가 진다. 자,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감독 책임은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이사회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2번 경영진은 효과적인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자, 경영진은 설계나 운용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독립적인 평가는 감사위원회가 하는 거죠. 자, 다음 4번에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이사회와 경영진에 의해서만 실행되는 과정으로서 구성원들과는 관계가 없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우리 이사진, 경영진, 구성원 전부 다 같이 하는 게 내부회계 관리 제도죠. 근데 구성원은 관계 없다라고 해서 3번도 틀렸고, 4번은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 정보도 적절하게 수집, 유지, 관리한다. 이게 4번은 맞네요. 자, 혹시 5번 이게 공부를 아직 못하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그 카페에다가 내부회계 관리 기준을 올려놨어요. 그 PDF 파일인데 몇 장 안 돼요. 한 5장밖에 안 되니까 집에 가실 때 한 번만 쭉 읽어보세요. 우리 책에 정리된 것 말고 그냥 기준으로 기준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느낌은 조금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6번 주식회사 항공은 2018년 10월 1일에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한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300만 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이다. 2018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가 40만 원일 경우 취득 시 수령한 정부 보조금은 얼마인가? 정부 보조금은 전액 사용한 것으로 가정할 것. 그럼 먼저 정부 보조금하고 상관없이 1월 1일날 취득한 거니까 기계장치 300만 원짜리에 정액법의 내용 연수가 5년. 그럼 1년 치니까
얘는 6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우리가 감가상각한 게 40만 원이라는 건 정부 보조금을 20만 원만큼 우리가 상각에서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부 보조금 수령액을 물어봤는데 정부 보조금도 똑같이 정해법으로 나눠진 금액이 2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 보조금 받았던 거는 100만 원인가 보네.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 올해 20만 원만 상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대변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주식회사 항공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식 배당 500만 원과 현금 배당 300만 원을 확정하고 이익준비금 30만 원을 적립하였다. 자, 그럼 우리 주식 배당은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을 할 거고 결의일이니까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이익준비금이라 할 거예요. 대변에. 그죠? 그럼 1, 2, 3번은 맞고 4번 미처분 이익잉여금 얘는 이 계정 과목 그대로 쓴다 하더라도 차변에 오겠죠. 근데 문제는 대변에 오는 거라 했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이건 따로 분개 안 해도 알겠죠. 자, 다음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면 이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한다.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는 보지만 기존 사업장에 포함된 걸로 봐서 얘는 개별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근데 얘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한다 해서 틀렸네요. 2번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라 그랬죠. 3번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게 우리 사업장 할 때 했던 거 이동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4번에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맞는 이야기죠? 자판기 위치가 아니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답은 1번이 틀렸어요. 자, 다음 9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2018년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물어봤네요. 7월 20일 제품 매출액은 당연히 과세표준이 맞고 7월 24일 하치장 반출액은 우리 과세표준에 안 들어오죠. 과세거래가 아니니까. 다음 8월 1일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 견본품이 아니래요. 그러면 사업상 직녀니까 과세표준에 들어갈 거고 8월 10일 사업용 토지 매각한 거는 토지니까 우리는 부가가치세 없겠죠. 과세표준에 들어오지 않고 8월 10일 사업용 건물 매각한 거 이건 우리 과세표준에 들어오겠네요. 그럼 2억 그리고 8월 1일에 3천 그리고 8월 10일 날 1억 그러면 3억 3천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은 1번 비실명 이자소득. 비실명 이자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죠. 비실명인데 무슨 이걸 실명자를 찾아서 종합과세 시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분리과세고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그건
우리 종합과세할 거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도 이자 소득으로 뭐 금액이 어느 정도면 빠질 수 있다더라도 종합과세할 거고,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답은 가라 2번이 되겠네요. 자, 11번에 다음 중 거주자 기부금을 지출하고 이를 소득세법상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기부금 지출한 하고 나서 소득세법상 적용하는 거예요. 1번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방법만 적용 가능하다. 기부금은 우리 필요경비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자는 1번 맞고, 자 2번에 사업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하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만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 다른 소득이 다 있으면 우리 사업소득이 아니니까 사업소득을 경비로 뺄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써요. 이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는 게 아니고 타 소득자들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3번에 사업소득과 사업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방법과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두 개 중 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4번에 양도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방법만 적용 가능하다. 우리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은 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양도소득만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집 팔아서 돈 남겼는데 기부했다고 세금 빼달라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아예 적용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아니고. 자,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우리 방문 판매형 보험모집인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죠. 그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2018년 연금소득에 대하여 2019년 2월분 공적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은 1월 달에 하죠. 근데 2월 달이라고 해서 2번은 틀렸네요. 다음 3번 중도퇴직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중도퇴자 정산하는 게 그 연말정산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 1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얘는 완납적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1년직 근로소득자는. 그래서 2번 틀렸네요. 자, 13번 현금 매출 누락, 증빙불비 경비 등으로 소득이 사회에 유출되었으나 그 기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을. 우리 증빙불비 기숙자 불명하니까 상여 냄새가 나죠. 그리고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소득급여 조정학교표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외상 매출을 누락한 거는 그냥 빠뜨렸다 생각해서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데, 현금 매출 누락한 거는 대표자가 그 돈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걸린 걸로 보이죠. 그래서 상여라고 처분할 거예요. 현금 매출 누락은. 그래서 답은 4번 상여. 자, 다음 14번. 다음 중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결산 조정 사항을 송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산서상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신고 후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자, 경정 청구라는 건 우리 수정 신고하고 거의 같은 건데, 우리가 더 납부하는 게 아니라 더 돌려받으려고 하는 걸 경정 청구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결산 조정 사항인데 경정 청구를 해가지고 돌려놓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없는 법인도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된다. 제가 이런 표현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무실적 신고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그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되는 거고 다 하는 거예요. 다음 3번 법인세 중간연합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인세 중간연합을 우리가 신고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고 4번에 외부 세무조정 대상 법인이 외부 세무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무신고로 본다. 당연히 외부 세무조정 대상인데 안 하면 신고 안 한 걸로 볼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렸네요. 자, 15번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항공은 해당 사업연도에 교손금이 1억 2천만 원 발생하였다. 2017년 법인 신고의 자료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항공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교손금 소급 공제에 대한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자, 17년도 법인세가 3억에 산출세액이 4천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율이 이거는 2억 기준으로 20%, 10% 적혀 있네요. 그럼 법인세 산출액이 4억이었죠. 4억. 근데 올해 결손이 났잖아. 그럼 전년도에 4천을 냈었는데, 자, 이건 중소기업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일반 법인은 안 돼요. 자, 지금 전기에 우리가 4천만 원의 세금을 냈죠. 4천만 원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억 2천이면 전년도에 우리가 3억을 벌었었죠. 과세 표준이 3억이었죠. 그럼 올해 결손 난 것만큼의 이 금액을 빼는 거예요. 예, 결손된 만큼의 금액을 빼면 1억 8천이 되죠. 1억 8천. 그럼 전년도 가하고 올해 거 합쳐서 결손을 합쳐가지고 세금 낸다면 얼마 낼 것인가를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1억 8천이면 2억 이하니까 세율이 10% 적용만 되겠네요. 만약에 합쳐 지금 17년, 18년 합쳐가지고 세금 낸다면 얼마 되는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8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였죠. 이해가시나요? 만약에 17년, 18년 합쳐가지고 세금 낸다면 1,800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셨죠? 근데 전년도에 4천만 원 냈죠? 그러면 이 4천만 원에서 합쳐가지고 낸다면 1,800이 될 수 있으니까 2,200만 원을 소급 공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4천을 냈잖아요. 그런데 올해 거 교손 난 거랑 합쳐가지고 낸다면 1,800 내야 되는 거니까 2,200을 소급 공제해달라고 할 거란 이야기예요. 한 방식 이해가시죠? 아, 그리고 전에 제가 문제 하나 안 풀어드린 게 있었는데, 자, 그럼 줘봐요. 사실 다시 보면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그런 문제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죠? 몇 회였어요? 제가 문제 풀다가 기억 안 나서 나중에 줄게 해놓고서 어제 까먹었던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몇 회였지? 몇 회 몇 번? 41회 10번. 41회 10번이래요. 찾았어요?
우리 이 문제가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거주자 김항공 씨 2020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죠. 그럼 우리 금융소득은 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더하기 그로스업이 이거예요. 자, 그로스업이 금융소득이에요. 금융소득 잡았을 때는 자, 그럼 우리 소득이나 소득금액이나 같이 보시면 돼요. 얘는 필요금비 잡힐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전체가 200 그리고 800 900 400 적혀 있네요. 자, 이거 전부 다 합치면 얼마가 되죠? 2,300이 되죠. 그럼 2천만 원까지는 금융소득에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 300만 원이 되죠. 기본 세율 적용 대상이 300만 원 되죠. 그럼 이 300만 원하고 우리 여기에서 주권 상장 범인으로 받은 게 있네요. 법인에 배당 받은 게 지금 9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작은 거에 11%가 그로스업이에요. 작은 거에. 그러면 우리 전체 금융소득에서 기준 금액이 200만 원 초과한 2천만 원 초과한 금액 있죠. 그 금액에 이 두 개 중에 작은 거의 11%니까 그럼 얘가 33만 원이 되겠죠. 33만 원. 그래서 여기에 33만 원이 그로스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 33만 원에 얘네들 전부 다 더하면 2천만 원 넘어갔으니까 그냥 금융소득으로 다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얘 전부 다 더한 2,300만 원에 더하기 그로스업 33만 원 해서 얘는 2,333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자, 우리 이제 32회차도 있죠. 프린트 32회차 준비만 해놓고 쉬었다가 32회차 풀고 우리 같이 또 맞춰 해봅시다. 쉬었다 할게요.